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새벽이 됐습니다. 마침내 올해의 끝이 왔습니다. 전우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2022년의 끝입니다. 아디오 2020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시 만날 듯이 이 굿바이라고 할까요? 잘 가라 2022년. 그렇습니다. 잘 가라 2022년. 그러고 보니 올해 10대 뉴스라는 것을 보는 일도 시들해졌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먼저 했고 또 동아일보도 나오고 이 경제지도 한두 군데 10대 뉴스가 나왔더군요. 그런데 대부분 저와는 의견이 달랐습니다. 가장 큰 뉴스는 딱 하나였죠. 윤석열 당선 그리고 정권 교체 뒤엔 취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이 바뀐 걸 그런데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말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꽤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말입니다. 그래도 윤 대통령이 법대로를 외치면서 다시 공정과 상식이 화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지지율도 꽤 많이 올라갔죠. 뭐 어떤 이들은 도어스 태핑을 그만두니까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로는 윤 대통령이 자기 색깔을 되찾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든 모두가 지금 힘겨워합니다. 정권시장이 바로 바로 밑에죠. 올해 증시는 문자 그대로 폭망 수준입니다. 딱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567조 원이 증발했다. 코스피는 25% 하락했다. 우리나라 정권시장이 4년 만에 약세장으로 전환한 것은 사실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전 세계가 그러니 말입니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 25% 하락해서 2230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락률 1위입니다. 코스닥 역시 67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됐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만전자로 전락했습니다. 외국인 또 기관 또 공매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도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까지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인해서 3,300선을 훌쩍 뛰어넘던 이 코스피 지수는 올해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폭탄이 쏟아져 나오면서 4년 만에 약세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만 따지면 시가총액은 1,767조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무려 436조 원 19.8%가 증발했습니다. 지수로는 24.89%입니다. 더욱이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29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28일에 이은 연이틀 대폭락을 한 것인데 경기 침체 우려와 기관의 매물 출회 확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관들은 왜 쏟아부었을까요?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4.05포인트, 1.93%가 내린 2236.40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 대비 13.08포인트, 1.89%가 내린 679.29%의 장을 마쳤습니다. 어쨌든 새해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대형 전자시계가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메모리 사업 앞에 있죠. 저는 딱 한 번 봤는데요. 처음에는 무심결에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전자시계에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Legend of World No. 1. 세계 1등이라는 이 전설이 시작된 이 시계. 이 문구가 새겨진 이 시계는 30일 현재 29년 364일을 표시하고 있는데 오늘 30년을 채웁니다. 숫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수성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가 된 지 무려 30년이 됐습니다. 내년 1월 1일이 되면 앞자리가 30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30년 일째. 그게 되겠죠. 언론은 한 기업이 30년 넘게 특정 시장에서 1위를 지킨 것은
세계 산업사에 흔치 않은 대기록이라고 썼습니다. 아마 몇 안 될 겁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오른 것은 1993년입니다. 당시 시장 점유율은 10.8%. 그때까지 세계 시장에 군림했던 도시바, 파나소닉 등 일본 반도체 기업을 제쳤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1위가 된 것은 제 고등학교 동기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바로 황창규 박사죠. 황의 법칙은 아직도 전 세계 반도체 전문가들에게 회자되는 반도체 발전의 대법칙입니다. 황의 법칙. 삼성전자가 1974년 한미 반도체를 인수하면서 반도체 시장에 진입했을 때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 중에서도 첨단 기술인 초고밀도 집적 회로 VLSI라고 합니다. 이 초고밀도 집적 회로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이른바 도쿄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세계 반도체의 거의 사령부에 가서 말입니다. 일본은 도시바의 나라죠. 반도체를 치면 그렇습니다. 거기서 도쿄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자 경쟁사들이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인텔 경영진은 이병철 회장을 과대 망상증 환자라고 비웃을 정도였습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말입니다. 그로부터 반세기 가까이 흘렀습니다. 이제 인텔도 삼성전자의 눈치를 보는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이 비웃음을 받았을 때로부터 반세기 가까이 흘렀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진입시킨 최신의 병기가 됐습니다. 1999년에 이 조성을 시작한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는 삼성전자를 2002년엔 D램에 이어 낸드 플래시에서도 세계 1위에 올린 전진 기지가 됐습니다. 2005년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30%대로 뛰었습니다. 이런 삼성을 지금 해치하지 못해 안달이 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정치판입니다. 이러다 다 죽는다. 최근 언론에는 이른바 삼성 해체법에 뜨는 600만 삼성전자 개미들 뉴스가 실리고 있습니다. 삼성 해체법은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보험사 보유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적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말하자면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의 주식 및 채권 보유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서 총 자산이 3%를 넘는 것은 전부 다 매도를 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총 자산이 3%로 제한을 하는데 그걸 시가로 평가를 하는 3% 룰, 그것이 바로 삼성 해체법의 핵심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을 시가 기준으로 3% 밑으로 낮춰야 하죠. 결국 삼성생명이 보유하는 삼성전자 초과 지분을 팔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삼성전자뿐 아니라 삼성생명전자에서 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가 급무사를 타며 삼성전자 소액주주들도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려 23조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이 매물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물론 정권가에서도 삼성 해체법이나 다름없다며 주주가치 훼손을 우려합니다. 이 삼성생명법은 지난 11월 22일 정무위 법안 1소위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안에 통과되지 못해서 폐지가 됐죠. 그런데 이번엔 절대다수 민주당을 중심으로 법안 통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분위기가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또 이재명 관련 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30일 오전 공개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린다면서 돈 봉투 소리가 들린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조차 했습니다. 김성환 의원이 김남국에게 돈 봉투 전달하는 소리 같다. 이 말은 한동훈이 이틀 전 국회 본회의에서 뇌물수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를 요구했을 때 그때 설명했던 증거들을 조롱을 한 것입니다. 당시 한동훈은 노웅래가 청탁과 돈을 받는 현장 녹음 파일이 있다면서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대화 내용까지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한동훈이 의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노웅래는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에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시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을 했다. 그 노웅래의 목소리 그리고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이 되어 있다. 한동훈은 자신이 지난 20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습니다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이 되어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돈을 주고받는 것을 입증할 증거로서 이 녹음이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재명이 한동훈의 이 발언을 조롱한 것은 공개회의를 마무리하고 비공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자, 카메라는 다 나가십시오.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 직후에 이런 농담을 한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 지도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한 참석자는 부스럭부스럭 이라면서 종이 구기는 소리를 흉내를 냈다고 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봉숭아 학당입니까? 이재명은 한동훈이 말을 겨냥해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는 과연 어처구니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요? 이날 회의에서는 한동훈을 겨냥한 조롱성 발언이 연이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만 꼽을까요? 정청래는 노웅래 체포동의안을 두고 당연히 부결되어야 할 사안이었지만 한동훈이 미운 7살 어린아이 같은 오기가 더욱 표를 길집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한동훈 때문이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재명 때문이 아니고 한동훈 때문이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대비로서 여행 연습을 한 것이 아니고 한동훈 때문이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게 방탄국회를 만든 변명이 되는 것입니까? 정청래는 그런 면에서 역설적이게도 한장관의 공이 매우 컸다고 한껏 비꼬 왔습니다. 심지어 그는 땡큐 한동훈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다른 뉴스 하겠습니다. 예전엔 이재명이 불리해도 진실만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비겁한 사람인지는 이제야 알았다. 정말 이제야 알았습니까? 동아일보에 실린 유동규의 인터뷰입니다. 유동규 다들 아시죠? 흥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유동규는 이재명, 정진상, 김용 등을 거짓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마 유동규가 그렇게 평가하면 그게 사실일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자주 만난 사이이니까 말이죠. 유동규는 이틀 전 뇌물수수로 추가 기소된 김용의 입장문을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진술한다고 내 죄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다.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내 뇌물 공여 혐의도 모두 진술했다. 모두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자는 취지다. 쉽게 말해서 유동규가 진술을 하는 바람에 김용이 추가 기소가 됐는데 유동규의 말로는 그렇습니다. 나도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데 우리가 지은 죄는 전부 다 고하고 벌을 받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유동규는 자신이 정의의 사도가 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나는 이미 빌런이다. 죄인으로서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겠다. 그는 지난해 정진상이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하거나 김용이 상한 음식을 먹고 병원에 가라. 음식물 쓰레기라도 먹어라 라고 지시를 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들을 지켜주고 싶어 거짓말을 했다.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은 그들이다. 누가 배신자냐?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유동규가 하는 말은 자기는 지켜주려고 했는데 그들은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시킨 것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이 얘기입니다. 유동규는 영화 달콤한 인생의 대사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영화 대사처럼 이재명에게 나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라고 묻고 싶다. 참, 그러고 보니 한맺힌 얘기입니다. 한편 유동규는 김용 측이 검찰이 유동규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만 반영했고 유동규의 혐의를 들어주려 한다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진술한다고 해서 내 죄가 가벼우시나? 자백을 할 때마다 내 죄도 벽돌을 쌓듯 한 겹씩 더해진다. 내 죄가 무엇이더라도 사실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바로 이 대장동 꾼들, 업자들 중에 유일하게 빈털터리는 유동규뿐입니다. 유동규는 김용이 당시 거주하던 분당 아파트 주차장에서 김용에게 늦은 저녁 시간 돈을 건넸다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나는 경험만대로 진술했고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지 검찰이 봐줄 일은 아니다. 그는 심경이 바뀐 결정적인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이재명의 발언이 계기였다. 김문기 처장은 마지막까지 이재명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뒤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질 때 경기도에서 해명을 위한 대장동 Q&A 자료를 만들었다. 그걸 누가 만들었겠나? 그런 김 전 처장을 하위직이라서 모른다. 나는 예전엔 이재명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비겁한 사람인지는 이제야 알게 됐다. 이재명의 민낯, 이재명의 진면목을 이제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자신을 두고 측근이 아니라고 한 데에 대해서도 유동규는 아주 허탈해했습니다. 나는 이재명이 선거에 나갈 때마다 공직에서 나왔다가 당선되면 다시 공직에 들어가길 바보겠다. 캠프에 있지는 않았지만 별동대로서 정진상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했다. 측근이 아니라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되고 내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에 어떻게 갔겠나.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다. 한편 논란이 된 윤건영을 이재명에게 소개한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동규는 윤건영을 2017년 지인이 소개로 알게 됐고 윤건영을 만나 경선에 대한 이재명의 입장을 문재인 측에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에게 이재명의 입장을 그대로 윤건영을 통해서 전달한 겁니다. 유동규는 이후에도 청와대에서 당시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을 두고 만나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정진상도 알고 있었는데 장인 초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재명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나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직도 내려놓은 상태였다. 당시에 내가 측근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 자리에 배석할 수 있었겠나. 유동규는 경찰의 백인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련해서 진술한 내용도 밝혔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백인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가 김인섭을 보고 해준 것이 아니면 납득하기 어렵다. 쉽게 말하면 아시아 디벨로퍼가 몇 번이나 그걸 한번 성사시켜 보려고 한 이 토지 용도 변경, 이걸 김인섭이 딱 들어와서 로비를 한 뒤에 적극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인섭이 아니면 이건 아무도 할 수 없었다. 그 뒤에 설명이 이렇습니다. 정진상이 김인섭이 하고 있으니 살펴보라고 말을 해서 실무자들에게 진행 경과를 물었는데 이미 성남시가 용도 변경 관리 절차를 모두 마치고 공사의 사업 참여를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은 것처럼 보였다. 그런 상황에서 공사가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실무자들도 부정적으로 보고하기에 알아서 하라고 했을 뿐이다. 알아서 하라고 하니 자연스럽게 공사로 빠졌고 그리고 아시아 디벨로퍼와 김인섭이 다
먹었다 이 얘기입니다. 무려 3,100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겁니다. 온갖 불법 행동으로 말입니다. 유동규는 성남FC 후원금을 두고 정말 광고 목적이었다면 그게 더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광고 효과가 있어야 광고를 할 것 아닌가. 경기당 관중수가 1등인 구단도 1억 원짜리 광고 한번 받기 힘들다. 그런데 당시 성남FC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구단이 어떻게 40억, 50억 원짜리 광고를 받을 수 있겠나. 유동규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협잡한 것이 맞다. 정상적으로 진행하지도 공정하게 진행하지도 않았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대장동은 협잡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당시 성남시에서 일어난 개발 사업은 모두 이재명을 통하고 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있습니까?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에 대해 모를 수 없었다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심리 중인 중앙지법 재판부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김만배의 건강 상태를 병원을 통해 직접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최근 김만배가 입원했던 아주대병원에 김만배의 상태를 물었고 지난 23일과 27일 두 차례에 거쳐서 회신서를 받았습니다. 김만배는 재판부에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재판을 연기했죠. 검찰도 김만배에 대한 수사를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재판부가 아주대병원에 김만배 상태를 물은 것은 왜일까요? 바로 재판을 재개할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영학 회계사도 등을 돌렸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민간인 업자 중에 지금까지 입을 닫고 있었던 사람은 김만배, 정영학이었죠. 그 정영학이 드디어 태도를 바꿨다. 이 얘기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영학이 검찰에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측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29일 파악됐습니다. 남욱 등이 이를 폭로했을 때, 그러니까 남욱과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것이다 이렇게 폭로를 했을 때 들은 적이 없다고 버티던 정영학이 마침내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이로써 김만배를 제외한 주요 대장동 업자들이 모두 이재명을 천화동인 1호의 주인으로 지목을 한 셈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정영학이 제출을 한 하드디스크에서 천화동인 지분표를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가 정영학에게서 받은 진술이 이렇습니다. 2020년 2월 이후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에 대해 이재명 측 지분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김만배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2020년은 대장동 수익 배당이 본격화되던 시기입니다. 김만배는 천화동인 1호 이익금을 이재명 측에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하며 정영학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간 정영학은 천화동인 1호 지분과 이재명의 관계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해왔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입니다. 유동규와 남욱이 폭로진을 이어가자 정영학은 법정에서 심지어 이를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검찰 조사에서 마침내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정영학이 입장을 바꾼 배경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말씀드린 대로 이 정영학이 사용한 하드디스크에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의 지분 관계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지분표도 찾아냈습니다. 그 지분표에 천화동인 1호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지분표는 정영학이 2015년 7월 작성을 한 것인데 특히 천화동인 1호 지분권자만 빈칸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왜 빈칸일까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정영학은 하드디스크를 이미지 출 형식으로 검찰에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유동규와 정진상, 김용등, 이재명 측근 3인방에게 천화동인 1호 수익금 중에 428억 원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정영학까지 이 주장에 가세를 했으니 검찰 수사는 속도가 붙을 모양입니다. 결국 김만배만 천화동인 1호 지분 관계 진실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 빈칸이다. 이걸 고집하고 있죠. 그렇다고 그 돈이 자기 돈이 되겠습니까? 그 침묵도 결국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제가 돈을 먹은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 점심이 없다는 이치를 왜 범죄인들만 모를까요? 내년에는 우리 모두 추한 것보다 아름다운 것을 더 많이 보게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